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자산과 좀 대비되는 자산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등의 핵심 신흥국들의 그런 증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좀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 중에서 항상 몇 가지는 빼먹고 영상을 마무리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9월 달에 이제 좋은마음 기쁨닭의 텔레그램 방에서 길게 분석해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이 1,4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200원대죠. 그때 당시에 달러의 약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맞아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들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9월, 올해 9월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보시면 차트를 하나 띄워드렸고 이게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금리 차트, 금리 차트를 띄워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8월달에 적어드린 글을 참고 자료로 올려드렸죠. 이게 어떤 글이냐 하면은 이 글이에요, 이 글. 8월 31일에 올해 8월 31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자, 미 인플레는 확장 재정 탓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곧 통화 가치 하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과 공급은 통화가 얼마나 풀리기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 외에 어떤 요인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은 여전히 돈 풀기에 열중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의 시발점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인플레 시대로의 진입을 202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인플레이션 시대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대전환인 만큼 기회가 작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걸맞는 핵심 기업들 위주로 투자해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투자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시대 흐름에 잘 부합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리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이 글에 붙였던 참고 자료입니다. 자, 9월에 분석해드린 그리고 긴 글입니다. 좋은마음 기쁨닭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긴 글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늦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분석해드리고 있죠. 핵심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원자재 및 핵심 신흥국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 자금 대이동과 달러 약세. 저는 이 당시에 달러 약세를 말씀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달러 원 환율이 1440원대였죠. 지금은 1200원대입니다. 미국 정부 10년 채권의 금리 월봉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3.193%이며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불과합니다. 허나 코로나 이전의 인플레이션율은 2%대 내였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은 8%를 상회합니다. 통화 가치는 연 8.5%씩 하락하는데 미국 정부는 여전히 3%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월이 2023년 연말까지 금리를 약 4%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에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반토막이 나고 금리가 4%대로 맞춰져야 정상적인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리쇼어링, 반세계화, 경제 블록화, 공급망 불안, 전쟁 리스크 등 큼지막한 이슈들만 보더라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1년 만에 잡힐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미중 패권 전쟁에 있으며 적어도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해당 제품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될 일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가 많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시대 흐름 같은 것이기에 딱히 이슈가 없어도 유동성만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임계점에서 트리거가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트리거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작년 8월이 일시적 인플레이션 타령을 할 때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0년대, 2021년도 초반까지 파월이 페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 그러니까 말장난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 분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시대는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결국 이자,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올려야 하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달하는 지금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총 세수의 15%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1%만 더 올려도 총 세수의 20%에 달하는 자금이 이자 비용으로만 빠져나가게 되며 미국 행정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잠깐 캡처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제가 원본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캡처에 대해서 약간의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를 1%만 더 올려도 총 세수의 20%에 달하는 자금이 이자 비용으로만 빠져나가게 되며 미국 행정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권 재창출의 실패를 뜻합니다. 따라서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기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미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부채 부담을 빠르게 줄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의 10억 빚과 인플레 시대에서 10년 뒤에 10억 빚이 주는 실질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부채, GDP 대비 260% 그리고 120%가 쌓인 영국과 미국은 피폐해진 경제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심 끝에 기가 막힌 방법을 고안하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유도 및 용인이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60%를 상회했던 국가부채 비율을 1970년대까지 무려 70%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으며 미국은 약 120%의 국가부채 비율을 1970년대까지 무려 50% 이하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등 공신은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큰 폭의 화폐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물론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적정금리 수준 혹은 인플레이션율 이상으로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적정 수준 이상의 금리 인상, 시장 붕괴, 금리 인하 및 막대한 유동성 폭탄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쉬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설사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추세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하면 그만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러나 저러나 인플레이션에 맞춰 금리 상승은 장기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미 채권 가치의 하락은 곧 미국 통화의 경쟁력 약화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통화, 그러니까 화폐는 달러죠. 미국의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는데 왜 이리 달러가 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였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더더욱 약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인플레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곧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즉 달러로 돈이 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리스크가 정점일 때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모든 것이 폭락하는 와중에 달러만이 매우 강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어느 정도 용인, 그러니까 익숙되었을 때에도 전 세계의 돈다발이 미국 달러로 쏠릴 것이냐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자금이 어디로 쏠릴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금리 상승은 이익 수익률이 있는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예금금리가 5%를 넘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기준 미국 S&P 지수의 연간 이익 수익률은 약 5%, 그러니까 PER 20이죠. 한국의 코스피는 약 10%, PER 10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약 9%, PER 11이었습니다. 9%입니다. 이 경우 예금금리가 5%인데 굳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많은 자금이 이자 및 이익 수익률이 없는 상품, 그러니까 원자재, 금, 은 또는 예금
혹은 예금 이자율을 뛰어넘는 저평가 자산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고 특정 섹터에 유동성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특정 자산에 거대한 버블이 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물가가 장기간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총량, 즉 유동성이 많다는 것이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 진영 vs 중국 진영 간의 몸집 불리기만 감안하더라도 바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자금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서 겨우 만들어내는 버블이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채권, 몇몇 선진국 및 많은 취약 국가들의 자산, 그리고 무늬만 성장 기업인 고평가 주식들,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대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자금이 쏠려 만들어내는 버블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는 특정 자산의 버블이 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지금 생각하는 것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거대한 버블이 쌓일 수 있는 자산 후보로 물가 상승 최대 수혜 자산인 원자재를 빼놓을 수는 없으며 막대한 달러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핵심 신흥국들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 주식은 연간 이익 수익률이 약 9%이며 인플레이션율도 2%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및 양적 완화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글로벌 자금들이 입맛을 다시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무가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내수시장에 타격이 가면서 물가 수준이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은 통제사회라는 점에서 물가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서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통제가 훨씬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외에 핵심 실흥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도 인플레이션 대비 밸류에이션이 꽤나 매력적인데 이익 순이율은 약 10%이며 인플레이션율은 약 6.3%입니다. 반면 미국 이익 수익률은 약 5%, 인플레이션은 약 8.5%로 밸류에이션상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언젠가 금리가 증시의 이익 수익률 가까이 갈 때 자금의 이동이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와 소비하는 국가 간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젊은이를 살게 하고 디플레이션은 늙은이를 살게 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미국도 이를 모를 리 없기에 패권국임에도 자국 우선주의 혹은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제조 생산 세설을 미국 땅에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제조 강국으로 일어서려 한다 한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이미 뒤떨어져 버린 제조 경쟁력을 올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특히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야 원활히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미국은 뼛속까지 수평적인 문화이기에 오랜 시간 전통 강자들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 일본, 독일, 중국, 대만 모두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국가이죠. 막대한 자금이 핵심 신흥국들로 쏟아진다는 것은 미국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미국의 화폐 가치 하락을 뜻합니다. 실제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산을 결국 상대적이기에 핵심 신흥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의 장기적 하락을 보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원자재가 강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달러 약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모든 원자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며 원자재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원자재로 쏠리면 원자재 가치는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이익 수익률이 없는 대표적인 자산이라는 점, 전 세계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인플레이션은 곧 달러 가치 하락을 뜻한다는 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세계가 둘 이상으로 쪼개지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 친환경 정책으로 원자재 채굴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4차 산업 및 인구 대국들의 경제 발전으로 전력 소비량이 장기간 증가할 것이라는 점, 통화 바스켓에서 위안화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인 듯합니다. 거대한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은 맞지만 언제나 그랬듯 자산의 퀀텀 점프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필승! 네, 이렇게 긴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 주식과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드렸고, 사실 원자재와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실제로 보시면, 자, 한 달 전에도 중국 제로 코로나 끝났다. 중국 주식 수익 인증, 그 당시에 중국 주식들을 수익 인증하면서, 대략 그때 당시에 한 4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KWEB, CWEB, 알리바바, 텐센트, 주목,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당시에 KWEB의 주가가 29.85달러, 현재는 39.845달러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 이상, 이제 주가가 상승했죠. 그래서 한 2주 전에도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지금 당장 중국 주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전 세계 유일 경기 부양 금리 인하, 압도적인 성장, 저평가 중국 기술주 주목. 이 당시 KWEB의 주가는 30달러, 30.13달러고 현재는 39달러죠. 역시나 주가는 이제 꽤나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중국 증시 폭발적인 상승 초읽기, 나홀로 경기 부양, 자산시장 폭등, KWEB, CWEB, 알리바바, 텐센트,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그리고 약달러와 그리고 미국 자산들의 상대적인 가치에 있는,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신흥국 주식들, 그중에서 중국 주식, 금, 은, 원자재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